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은 어떤 입시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나 국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친하게 지내는 초등학교 교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교사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환경들, 그것과 관련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교육과 관련된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교육을 가로막는 벽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육을 가로막는 벽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신 저자 중에 한 분인 정재석 선생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을 쓰신 이제 저자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정재석 선생님, 혹시 이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고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이제 교사는 이제 수업이나 이런 생활 지도나 학생 상담에서 빛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가 못해요. 행정 업무라는 거대한 이제 우리가 교육을 가로막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못한 상황을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의 문제를,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잘 하고 싶은 것은 교사들의 다 욕망이고, 결국 우리는 최종 목표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했으면 하고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초등 교사이면서 전북 교사노조라는 교원 노조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으로 같은 맥락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지만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한 이제 예비 독자들을 위해서 그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이제 선생님을 포함해서 5명의 공저자 분들이 이 책을 집필한 계기는 무엇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우리 팀의 목적은 결국은 교사 행정 업무를 없애서 그냥 남는 시간에 우리가 놀자,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일반인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교사가 이제 업무 안 하자고 하면 왜 수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당연히 행정 업무 해야지 남는 시간에 왜 놀라고 그러냐. 또 공격이 뭐냐면, 4시 반에 퇴근하는데, 그 정도 일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방학이 있잖아요. 그쵸. 방학 때 수업 준비하지, 왜, 그거를 지금 한다고 하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교사 입장에서, 교사만 옹호하고, 교사만 특권 의식을 갖고, 교사만 유리하게 이런 정책이나 이야기를 한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왜 그러냐고, 남는 시간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들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 싶었고, 물론 제가 이 책에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에 설명한다고 해서,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은 그냥, 수업하고 남는 시간에 노는 존재니까, 이런 주장 얼토당탄하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100명 중에 10명이라도, 1명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저는 설득을 하고 싶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이들이 학력에 대해서도, 학습 상담할 시간이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발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준비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교사가 전문직인데, 전문직 대우도 못 받고 있고, 네네. 교사들조차도 이제 지금 별로, 우리가 전문직인가? 퀘스천 마크를, 이게, 최고의 교사들을 뽑아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왜 행정부를 시키는지 잘 모르겠고, 왜 적응 못 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화를 개선할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 다섯 명이 모였고요. 네, 같이 해서 좀 이상적인 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게 됐고, 지금 교육감 선거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그 선거 시기에 맞춰서 이런 우리 행정업무에도 고민을 하고, 교육감 후보들에게 압박을 해서 그쵸.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의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교 선생님들의 그 실상이나 업무 강도나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근 2년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조금 코로나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좀 추가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그 교육의 그 주체가 그 코로나19가 변곡점이 돼서 그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나요? 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좀 늘어나긴 했죠. 어떤 업무라는 게 있냐면, 코로나로 늘어난 업무는 이제 이런 거죠. 뭐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기초학력 지원금을 막 주죠. 네. 근데 이게, 막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역 업무, 이런 거 담임 선생님도 막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전담 선생님도 많이 하시는데, 학교라는 곳에서는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교사들이 그러니까 발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재야죠. 체온을 뭐 그렇죠. 하루에 2번씩 이상씩 재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한 20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감염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도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보결 수업이라는 걸 서로 해줘야 되고, 굉장히 이제 해야 될 수업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학생들은 또 체험학습, 이런 걸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변결 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항상 증명서나 뭔가 신청서나 이런 것들이 막 따라 붙거든요. 학교에, 집에도 가정체험학습을 해도 역시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 좋은 점은, 네. 학교의 행사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현장 체험학습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 그 자체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 장점과 단점이 좀 공존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사의 기형적인 노동 구조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뭐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학창 시절 때 그 선생님들의 모습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일을 하느라고 뭐를 처리하느라고 학생들이 뭐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또는 학생들이 다가갔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안 해주고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안 해주고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수업도 굉장히 대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째는 승진 구조가 문제예요. 승진 구조라는 것이 이제 행정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인, 연구부장 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위치에 가면 승진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장들이, 그러니까 뭔가 승진 점수를 쌓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설계한 거죠. 선생님들을 행정 업무를 시키면서 돈을 주기는 힘들고, 부장 선생님들이 겨우 받는 게 월 7만 원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근데 70만 원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열정 페이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승진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관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장, 교감, 어떻게 보면 부장은 보직인데, 왠지 좀 약간, 부장교사가 있고, 부장 일반 교사가 있는데,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금평 관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교사는 교감, 교장이 금평을 주고, 네. 교감 금평은 교장이 주고, 이런 금평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물려있죠. 물려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승진 관계가 없더라도 내년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장이에요. 교장이 업무 분장권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선생님 입장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네네. 교장 선생님을 보좌하다 보니까 보좌를 넘어서 네.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될 학교 사무 총괄을 막 하세요. 이 지휘자의 역할을 원래 법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교무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교감 선생님이 하시고, 교감 선생님은 또 자기 일을 보통 학교 사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일을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많이 맡기시죠. 밀리죠. 하나씩 밀리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또 이제 교사들이 법적으로 하지도 않아도 될, 부장교사는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할 이유가 없는데 다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피라미드적 구조가 되는 거죠. 뭐 또 덧붙여서 또 그런 이제 뭐 인사관계나 업무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교사들 자체가 체제 수능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교육행정직 노조는 노조 가입률이 한 88% 정도 돼요. 같은 공무원이어도요. 네네. 근데 교사의 교원노조 가입률, 전교조와 교사노조의 가입률은 19%밖에 불과해요. 그만큼 안 하네요? 생각해보시면 범생 출신들이 교사가 많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을 되게 잘 듣잖아요. 네. 그러지 않나요? 교사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지금 교대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선생님들 말 잘 듣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사 되시는 분들 중에 또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 권위에 복종한다 그러죠. 목사님 권위에 복종한다. 연장하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참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자체의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특성이 좀 집단 자체가 좀 약간 규범적이고 이런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사 학교 조직이 약간 군대 조직하고 비슷하대요. 위에서 하는 거를 아래로 짭 때리고, 약간 선임, 위에 있는 사람한테 말에 복종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관료제죠. 관료제 하이어르키가 있는 거죠. 관료제 쪽으로, 저는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료제가 있기 때문에, 관료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게 돼야 할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학창 시절에도 잘 몰랐고, 교생 실습을 할 때도, 왜냐면 우리가 수업만 보기 때문에, 이 담임 선생님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한 말로 취업 사기 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골 학교, 이게 70명 있는 학교는 업무가 하나씩 있으면 각자 한 명씩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70가지가 업무가 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70명이 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교는
뭐 전주에도 있어요. 전북에도 이제 전북에 전 초등교사인데 전주에도 있는데 그 학교는 업무 하나씩만 하면 돼, 행정 업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6학급짜리 있는 학교에는 교사가 7명밖에 없어요. 전담교사 한 명에다가. 네. 거긴 10가지 업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 각 개인이요.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수업을 하는지 업무를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 딱 가가지고 8시간 있으면 4시간은 수업을 하고 4시간은 거기 행정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교사로서 정체성이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 보통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학교에서 보면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면 거의 학교 한 바퀴 삥 도시고, 어떻게 보면 별로 하는 거 없어 보였던데,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잘. 아, 그래요? 선생님. 네, 저도 잘 네, 잘 모르겠고,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뭐, 문서 결제하시는 분? 결제하시는 분 정도고, 뭐, 교무회의 때,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부장회의 할 때 사회를 봐주시고, 뭐 학교 운영위원회 나오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확히 교장을 안 해봐가지고,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교장실에 많이 있으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분명한 거는 업무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시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학생 상담도 하시고, 네네. 뭐 교사 상담도 많이 하시고 자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극소수예요. 뭐 대한민국 1%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왜 그 교장실에 바뀌어가지고 숨어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뭐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몰랐던 교사 내부적인 문제들, 그런 분들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학생 인권을 막 외치는데, 정작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권을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좀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쉽지는 않은데, 이런 변화의 속도가 조금 천천히 변화가 되더라도 이 책에서 지적한 그런 노동 구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점진적으로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사로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들은 무엇이 가장 크게 느꼈고, 무엇이 가장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킹피는 이런 관료적인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 풍토죠. 문화라기보다는. 뭐냐면 서두에 설명했듯이 그쵸. 교장이 할 일을 교감 선생님이 해버리니까 교감이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안 하고 있고 교무 실무사라는 분도 보통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름 그대로 공문 보내고 이런 일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공문을 배분하는 일을 해요. 접수하고 배분하는 일을. 왜 그분들이 왜 교사들한테 업무를 나눠주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분들을 할 일은 공문 보내고 이런 것들 있죠. 교감 선생님 도와가지고요. 그분들이 그러고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도 행정실의 교감 역할을 하는데 그분도 말이 안 돼요. 그게 보직 교육 행정직인데 행정 실무를 해야죠. 왜 그분이 교감 마치 지금 이게 교감처럼 공문을 검토하고 공문을 결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 건 되게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업무들이 교사가 이제 행정 업무 하는 업무들이 행정실로도 안 넘어가는 이유가 행정실장이 지금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자기 할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은 지휘자로서 지휘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좀 승진제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점수를 모아서 하는 승진제 때문에 서로 금평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도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아까
학생 인권조례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인권조례에서 아동의 인권이 올라가고 그런 건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들, 네. 때리는 선생님들 없어졌고, 그쵸. 체벌하는 선생님들 많이 없어졌는데, 이현호 선생님이 12년 전에 학생이었나요? 12년 전에, 네, 학생이었죠. 언제였죠?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나요? 고등학생이었죠. 네. 그때 학교를 보면 좀 정글 같지 않나요? 약간 좀 애들 막 자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학생 인권조례라는 개념이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쵸. 그런 개념이 좀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뭐 잠자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그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그쵸. 교실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거부하는, 그쵸. 뭐 수포자, 영포자 애들이 대놓고, 막 그런 애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서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권 침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 인권조례에 위반했다고 해서 전북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센터에 신고하거나, 오히려 아동학대를 신고당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보신주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고소당하거나 이런 민원 받기 싫고, 애들은 쉬고 싶고, 그쵸.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또 하나의 스펙트럼은 이런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생활지도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의 권한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체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네. 최소한 자는 학생이 있으면 너 자고 있으니까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교장실로 가. 최소한 이런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없어요. 오롯이 그런 담임 교사 아니면 담당 교과 교사가 오롯이 담당을 해야죠. 선생님도 교육을 포기하는 거죠. 걔에 대해서 아까 너 자라 그냥 자는 애 깨워봤자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칼로 찔릴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지난번에 칼로 찌르는 학생도 있었잖아요. 직업 전문 학교에서. 그쵸.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뭐하러 끼우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데 이런 게 계속 지속되는 거는 그냥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학생들이 무기로 삼아서 그거를 칼을 교사한테 들이미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악용하는 거죠. 네. 악용하는 거고 애들이 이제 권리는 생겼는데 되게 좋은 권리는 생겼는데 책임과 의무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그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의 피해는 그러한 교권 침해를 하거나 수업 방해하는 학생은 뭐 자유로우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쵸. 그걸 보고 있고 그 교실 분위기가 흐려지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쵸.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학습권 침해이자 다른 학생들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학생 인권은 되게 좋은 거니까 존중받아야 돼. 뭐 이런 의식만 굉장히 편향적인 의식만 가득 차다 보니까 교과서적인 답변은 이거예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네. 뭐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말을 하죠 항상. 그렇죠.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생 생활지도법이 없어서 그렇더라. 이런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바로 딘이라는 생활지도 교사한테 바로 가요. 수업방해하거나 가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교장실 가거나 이렇게 가가지고 바로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학부모를 바로 불러요. 그런데 학부모도 그냥 바로 즉시 오라고 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막 민원도 제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이런 분도 굉장히 그냥 뻗치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이제 붕괴 상황인 거죠. 학교가 교실 붕괴 상황이고 또 그리고 30, 40대, 50대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맞았던 기억만 있어요. 선생님들 직접 저도 많이 맞았고요. 네. 따귀도 맞은 일이 있고 발바닥도 맞은 일이 있고 손바닥도 그냥 맞은 생각만 하니까 교사에 대한 불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건 지금 교사들도 맞고 체벌받고 이런 세대인데 근데 오히려 저희는 지금 학부모한테 학생들한테 맞고 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과거에 대한 복수심만 불타가지고 아직도 학교는 뭐 나쁜 곳이고 선생님들은 차별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때리는 분이 있다고 뭐를 약간 좀 분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풀이하는 대상이 지금의 이제 교사들이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교장의 이제 이제 학교의 그 점수로 하는 이제 승급제, 그 승급 제도가 타파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교사 승급제는 점수로 이렇게 승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승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뽑아야죠. 교육의 3주체가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있고, 학생이 있잖아요. 네네. 이 3주체가 뽑아야죠. 직접? 공모교장 형태인데, 뽑으시면 돼요.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왜 그거를 뽑는 교장이 좋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동기라는 거, 교장도 오는데, 그쵸. 교육청에서 발령 내서, 교장 선생님 저기 가세요라고 하는, 분과,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데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어. 그냥 시킨 대로 간 거야. 그런 분과 나는 이 학교에 공모를 해서 공모교장이 돼서 내가 이 공모를 해가지고 저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잘 하고 싶습니다. 이 공모교장과 승진교장의 태도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쵸.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또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 3명이 지원을 했으면 이 3명 중에 네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투표도 하고, 이제 이럴 때, 그러면, 네. 이럴 때 1, 2, 3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최선의, 뽑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하든, 교육감 선거하든요. 그쵸. 근데 왜 찍어준 대로, 교육감이 보낸 대로 그런 교장을 맞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이거를 승진제에 동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약간, 자기 점수를 모았으니 아까우니까 자꾸 버티려고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나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반대해도 공모제 하자고 막 외치는 게 맞아요. 승진제 교장이 공모제 교장보다 좋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아야지 왜 이렇게 하는 나라는 OECD에 없어요. G10 국가에도 공모제로 해가지고 교장이 지원해서 그 사람을 뽑는 거지. 왜 그렇게 하나요? 총장도 그렇잖아요. 그쵸. 교수 중에서 투표를 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뭐 이사회 학교 구성원들이 투표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뽑는데 왜 학교 교장은 왜 승진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교사들도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 지역 사회나 다른 교사분들 다른 그런 단체들한테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상 더 크게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분들이 학부모이네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없잖아요. 그 교사 단체 중에서. 그럼 어떻게 보면 학부모가 목소리를 제일 많이 내야 되겠네요. 학부모님들이 내셔도, 근데 또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교장들이 많이 그걸 조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교장들은 편하려면, 시스템이 유지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쵸. 그 때문에 승진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쵸. 왜냐면 공모제를 하면 자기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쵸. 귀찮잖아요, 당연히. 그쵸. 모든 사람은 일하고 싶지 일을 덜 하고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 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 구조를 깨고 싶지 않죠. 교장들만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좀 힘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걸 설득해가지고 그쵸.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상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든 다 똑같잖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왜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가 학교가 옛날부터 변화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흐름을 타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 사업이라든가 평가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의 상위 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그런 21세기 그런 미래 교육의 흐름 속에서 조금 새로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기존의 행정 업무에다가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어서 조금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네, 잘 보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뭐냐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죠. 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생기면서 네, 그린스마트 추진단이 이제 교육부에 생기는데요. 네. 근데 그 교육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요. 아, 왜냐하면 네, 승진 자리가 생겨요. 교육부에. 2급 승진 자리가 생겼거든요. 2급, 3급, 4급. 그러니까 네. 그분들의 이제 행정고시 패시하신 분들이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 목표는 다 승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네. 2급 자리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기고 교육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그 돈이 생겼죠. 네네, 그쵸. 지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니까요. 그분들도 다시 또 3급 자리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방과후도 마찬가지고 3급 자리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생기면 되게 교육부는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쵸. 그렇지만 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면서 네. 시도교육청도 뭐 부서 만들 수 있죠. 그쵸. 근데 가장 불행한 곳은 학교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학교 교사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사들은 있는 업무에 다시 또 업무를 또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현우 선생님이 살았던 12년 전보다 지금의 교사들의 업무는 말도 못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법령들도 막 생기는데요. 대구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 생기죠. 그쵸. 그 다음에 세월호가 있었을 때 안전에 대한 법이 생기고요. 인성교육이 모자랄 때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기고, 영재진흥하자고 해서 영재진흥법이 생기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법령이 막 생기면, 네. 결국은 교육부는 어떤 부서가 생겨서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쵸. 학교는 되게 불행한 일이에요. 역설적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플러스 충원이 안 되게, 교사를 충원을 안 해줘요. 50만 교원에서 네네. 절대로 교육부라는 곳은, 교육부와 기재부라는 곳은 학교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생긴다거나, 방과후 학교 부장 선생님이 생긴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사들이 독박 쓴다고 그러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쵸. 수많은 그 교육 관련 국회의원들이, 그쵸. 관련 법을 막 교육 관련 법안을 막 그거 내요. 네. 결국은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결국은 뭐 우리 학생들의 삶은 좀 나아지려나 모르겠지만, 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 행정 업무는 교사들이 떠안는다라는 게 정설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위에 있는 그 교장이든 교감이든 아니면 그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든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의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 추구를 위해서 밑에 있는 교사들만 죽어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